안녕하십니까. 불확실성의 시대, 시장과 함께 미래를 조망하는 한국신용평가 IS실 최영 실장입니다. 2022년 세 번째 키스 팟캐스트에서는 건설업이 직면하고 있는 대외 환경 변화와 그 영향을 주제로 하였습니다. 금일 발표는 기업평가본부 전지훈 연구위원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청취자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신용평가에서 건설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전지훈입니다. 이렇게 팟캐스트를 통하여 청취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가질 수 있게 된 점 감사드리고, 본 컨텐츠가 시장과 산업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앞서 오늘 이렇게 건설업 이슈를 점검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 건설업은 거시경제부터 정부 정책, 시장 심리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고 있어 항상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국내 건설 산업은 다른 산업과는 달리 지난 수년간 코로나19라는 대외 충격에도 주택 경기 호조를 바탕으로 상당히 견고한 실적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지역에서 분양 경기가 저하되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가운데 금리 인상,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유관 이슈로 인해 건설사 발행 회사채가 미매각되거나 신용도와 연계된 유동화 증권의 차환 리스크가 부각되는 등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올해 5년 만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부동산 정책 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오늘 팟캐스트에서는 건설업의 대외 환경과 관련하여 차기 정부 부동산 정책, 유동성 대응력, 안전관리 위험, 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네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건설업의 주요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확실히 올해는 건설업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우선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 부동산 정책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 내용은 무엇이고 건설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다가오는 5월 10일부터 차기 정부가 출범할 예정인데요. 아직은 인수위원회 단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정책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통령 당선인이 기존에 발표하였던 공약과 유사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당선인은 보시는 화면처럼 다양한 부동산 공약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세제 및 대출 규제 완화가 차기 정부 부동산 정책의 큰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확대 기조는 중장기 관점에서 건설사의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당선인은 주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25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이 중 200만 호는 민간 주도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 관련 규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허가에서 착공 및 준공까지 시차를 고려할 때 실제 반영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수 있겠지만 이는 결국 건설사들의 수주 및 매출 기반 확대로 연결될 것으로 보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수도권 정비 사업 비중이 크고 디벨로퍼 역량이 우수한 대형 건설사가 주요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세제 및 대출 규제 완화의 경우 수요를 촉진하여 그동안 위축되었던 주택 거래량을 반등시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이 우측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다시 확대되는 가운데 금리 인상 등으로 거시경제 상황이 주택시장에 비우호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만약 규제 완화를 통한 수요 개선이 공급 증가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분양 경기가 악화되는 지역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현재 부동산 시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의 교체기와 유사한데요. 높아진 부동산 가격과 금리 인상, 신정부의 정책적인 공급 확대 신호 등 다양한 면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금융위기라는 수요 측 변수가 있었지만 제반 조건이 유사한 상황에서 앞으로 분양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매매 가격과 분양 가격 간의 차이가 적은 지방의 부동산 경기가 좀 더 취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실제 정책 실행 과정과 더불어 주요 건설사들의 현장별 분양 실적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 변화로 올해부터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겠군요. 앞으로 어떤 정책들이 실행되고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건설사들의 유동성 대응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 초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고 이후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신용보강을 제공하였던 PF 유동화증권에 대한 차원위험이 화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 수년간 건설사들은 지속적인 현금 축적을 통해 장부상 재무구조를 개선해왔지만 부의 부채인 PF 재무보증은 유동화 시장이 커지면서 최근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건설사 신용등급과 연계된 PF 유동화증권은 대부분 만기가 1년, 그중에서도 상당수는 3개월 이내인 단기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단기화 경향은 등급 수준이 낮을수록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만 된다면 PF 유동화증권에 대한 상환 부담이 건설사로 전가될 가능성은 작지만 지난 화정 아이파크 사고와 같이 시공사 신용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유동화증권 상환 부담이 건설사에 집중될 수 있어 이를 포함한 유동성 대응 능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사별 단기성 차입금과 PF 유동화증권을 보유 현금과 비교해 보면 단기성 차입금의 경우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AA급 건설사에서 BBB 이하로 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이한 부분은 PF 유동화증권을 포함할 경우 A급 건설사의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오히려 BBB 이하보다 미흡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A급 건설사의 경우 수주 과정에서 PF 신용공여를 다수 활용하는 반면에 BBB 이하 건설사는 사업 경쟁력이 열위하여 신용보강에 참여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 기조로 투자 심리가 비우호적으로 변한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특정 이벤트로 유동화증권의 상환 부담이 전가될 경우 일시적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네, 실제 장부상 현금이 충분한 것처럼 보여도 부의 부채인 PF 우발 채무에 대한 대응 능력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를 보면 트리플 B급 이하 건설사들의 부담이 보증을 합하면 오히려 A급보다 양호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표를 보면 언뜻 트리플 B급 건설사들의 상황이 더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설사들의 사업 구조까지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다음 표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트리플 B급 이하 건설사의 경우 유동화증권 차원 부담은 크지 않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PF 신용공여를 활용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중견 건설사들은 신용보강을 활용한 도급 사업 수주나 정비 사업 수주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최근 자체 분양 사업에 많이 참여하는 상황입니다. 자체 사업은 토지 확보에서 분양 및 시공까지 모두 담당하기 때문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많은 이익을 확보할 수 있지만 초기 운전자금 소요가 크고 분양이 저조할 경우 최대 사업비에 달하는 손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중견 건설사들의 자체 사업 참여로 재고자산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 분양 경기가 저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잠재적인 손실 위험도 커지고 있어서 이들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역시 무엇이든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중견 건설사들의 자체 사업 리스크에 특히 주의해야겠네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등으로 강화되고 있는 안전규제 내용과 그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의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가 커졌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와 같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여기에 지난 3월 28일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발표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부실시공에 대하여 등록 말소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겠다고 하였고 국회에서도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어 건설업을 둘러싼 안전관리 위험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업은 모계 작업이 많고 대규모 장비와 인원이 투입되고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데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중 건설업이 2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종 재해 지표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근 주요 건설사의 사고 사례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직 해당 건들은 조사 중이기 때문에 처벌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련 사례가 누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안전관리 위험이 확대되면서 개별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경영진 처벌이나 과징금 같은 것 외에도
평판 훼손으로 사업 기반이 약화되거나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예방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또 이제 지난달 국토부가 기존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으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원,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아직 그 해당 개정안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제 안전사고가 더 이상 일회성이 아니라 회사의 존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사 안전사고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안전관리 위험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ESG 중 사회, 소셜 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용도에 영향을 주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도 사고 위험이 계속 있을 텐데 건설사들이 안전 관리로 인해서 꽤나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재 가격 급등. 사실 건설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건설업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네, 지난해 철근, 콘크리트 파일과 같은 금속성 자재를 중심으로 나타난 건자재 가격 상승 기조는 올해 들어 유연탄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시멘트 및 레미콘 가격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제재로 원유 등 각종 상품 가격들까지 상승함에 따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직접적인 재료비뿐만 아니라 외주비에 포함된 부분까지 감안하면 일반적인 도급공사에서 자재 가격과 연계된 비용은 매출의 약 30% 내외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를 고려할 때 도급액 인상이 없다면 전반적인 자재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영업이익률은 약 3%포인트 하락하게 됩니다. 기존 진행 사업장에서 도급액 증액을 협의하거나 신규 사업장에서 원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재비 증가가 전부 이익 축소로 연결되진 않겠지만 총액 계약이 일반적인 민간 공사의 경우 자재가 상승을 발주처에 전가하기가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실제 주요 건설사들의 2021년 수익성 추이를 보면 연말 예정원가 조정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재료비 부담으로 4분기 수익성이 예년 대비 저조했음을 알 수 있고요. 또 당분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자재 가격 급등은 직접 원가뿐만 아니라 자재가 공급 차질에 따른 공정 지연이라는 형태로 원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중소형 건설사들은 철근 수급에 차질을 겪은 바 있는데요. 올해는 시멘트의 수급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또 지난 2월에는 협력업체들이 원가 부담으로 골조 공사를 보이콧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에 공기 지연이 현실화될 경우 이를 단축하기 위해서 추가 원가가 또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자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 공급 차질 여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하면 부동산 정책 변화를 감안할 때 2022년에도 건설사들의 매출 및 수주 실적은 주택을 중심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이제 수익성은 이제 안전관리 비용, 자재 가격 상승으로 예년 대비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최근 소주 경쟁 심화로 PF 신용 보강을 활용한 도급 사업이나 자체 분양 사업을 확대하는 건설사가 늘어나는 점은 현금 흐름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사에서는 이들 이슈를 토대로 2022년 정기평가 시 업체별 분양 성과와 예정사업장 구성, 수익 구조의 변화, 그리고 유동성 수준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전지훈 위원과 함께 건설업 대외 환경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다음번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